대한민국 현대사의 많은 인물들은 그 평가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그러니 부디 다양한 자료를 접하고 공부하여 자신만의 역사적 가치관을 형성하길 바랍니다. 오디오 싱크 맞춥니다. 하나, 둘, 셋. 반장, 인사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역사 수업은요, 정치사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마지막 시간을 얘기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전두환이 물러나는 과정을 얘기하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이 그런 생각 들 겁니다. 선생님, 전두환 말고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등등 많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왜 안 다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뒷얘기들은 아직 시간이 얼마 안 지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함부로 수업을 하고 평가하기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과감하게 그 부분은 스킵을 하도록 할 겁니다. 물론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짧게 얘기를 해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오늘 수업은 전두환이 물러나고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되찾는 그 과정을 얘기해 보도록 할 겁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럼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화면 볼까요? 여러분 저 사람 기억나나요? 누구였나요? 김재규라는 사람이죠. 저 사람이 그 당시에 총 2발 쏴가지고 어떤 사람을 암살했어요. 박정희 암살했잖아. 박정희가 죽고 나서 국민들이 생각한 게 뭐였냐면, 와, 박정희가 드디어 죽었네? 우리 그러면 민주주의를 되찾을 수 있나? 이런 희망을 좀 그 당시에 국민들이 엿봤거든. 근데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이분이 등장을 한 거죠. 전두환이 등장을 합니다. 전두환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와 똑같은 군인 출신이거든요. 전두환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군인들을 끌고 와서 서울을 점령을 해요. 그리고 정권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거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12.12 사태라 불러요. 12.12 사태. 안타까운 건 뭐였냐면요. 12.12 사태가 일어나기 6일 전에 10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최규하라는 아저씨가 뽑혀요. 그럼 이 아저씨는 대통령 되자마자 6일 만에 권력을 뺏긴 겁니다. 씁쓸하죠? 참. 어쨌든 그렇게 6일 만에 최규하가 권력을 뺏기고 전두환에게 이제 권력이 돌아가게 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군인들이 또 한 번 나라를 점령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걸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라는 생각에 전국에서 시위를 펼치게 된 겁니다. 보이나요? 서울역입니다. 사람 진짜 많죠? 저렇게 엄청난 열기로 시위를 진행하는데 안타까운 점은 그 당시에 전두환과 그의 친구 노태우가 중심이 된 신군부라는 세력이 열심히 저 시위 세력들을 막 잡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시위의 열기는 약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우리의 김대중 아저씨는 상황이 어때요 지금? 머리를 빡빡 밀고 감옥으로 들어와 있죠? 김대중은 내란 음모 혐의로 지금 감방에 갇혀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게 돼요, 무려. 반란을 계획했단 거야. 정말 반란을 계획했을까요? 그랬으면 대통령은 못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대중은 또 사형 위기에 처하고 참 여러모로 인생이 기구한 사람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전국적으로 시위 열기가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군데 불타오르는 지역이 있었으니 거기가 바로 어디였냐면 광주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배웠던 게 1986년 5월에 5.18 민주화 운동이었던 거예요. 그죠? 5.18 민주화 운동을 진압시킨 다음에 전두환은 제11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11대 대통령 선거는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중심이 되거든요. 얘네 기억나죠? 박정희 몇 프로로 뽑았던 애들이에요? 100%로 뽑았었잖아요. 그럼 전두환도 몇 프로로 뽑겠어요? 100%로 뽑게 됩니다. 물론 전두환은 그 박정희와 똑같은 길을 걷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면 박정희 같은 경우에 유신체제라고 영원한 권력을 추구하고자 했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러다 죽었잖아. 그러니까 전두환은 박정희랑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던 유신헌법을 폐지하겠습니다. 얘기하면서 8차 개헌을 실시합니다. 헌법을 한 번 더 개정을 한다는 거죠. 당연히 통일주체 국민회의 어떻게 하겠어요?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리고 유신헌법도 폐지하고요. 그러면서 대통령을 뽑는 방법을 7년 단임 간선제를 바꾸는 겁니다. 연임으로 해버리면은 대통령을 한 명이 여러 번 할 수 있죠. 그럼 국민들이 불만이 많을 거 아니야. 또 독재 정치 하네 하면서. 그래가지고 일부러 한 번만 대통령이 가능한 단임으로 바꾼 겁니다. 전두환이. 그런데 연수가 어떻게 됐나요? 7년으로 늘어났죠.
한 번을 했지만 두 번 한 것 같은 효과. 자, 헌법을 한번 바꿨으니까 그에 따라서 대통령 선거를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두환은 1년 만에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게 되는데요. 12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선거인단을 통해서 전두환이 당선이 됩니다. 대통령 선거인단에 몇 프로가 전두환을 뽑았을까요? 90%. 그러면 여러분이 대충 느낌이 오겠죠? 얘나 이름만 다르지 사실 비슷한 거다. 결국은 전두환도 박정희처럼 독재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물론 전두환은 그 유화 정책이라 해가지고 본인이 국민들에게 이제 잘해주는 제스처를 보이게 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전두환 때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머리 모양과 교복을 자율화시켜줍니다. 여러분 지금 교복 입고 있죠? 근데 저 때는 교복을 안 입었어요. 그래서 옛날 드라마 보면은 교복을 안 입고 있지 않아? 기억나는 거 뭐 있어? 잘 생각해봐. 그치, 응답하라 198 보면 걔네들 교복 입고 있어요? 안 입고 있거든. 그쵸? 그리고 영화 써니 같은 경우에도 안 입고 있네요. 왜 안 입고 있겠어요? 전두환 정부의 영향이 그대로 이어져 온 겁니다. 물론 응답하라 1988 같은 경우에는 전두환이 물러난 직후이긴 하지만 그 영향이 그대로 남아있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12시 이후에 밤이 되면은 야간 통행이 금지됐거든요. 박정희 정부 때는. 근데 그것도 없애줍니다. 그리고 박정희 정부 때는 해외여행 가면은 우리나라 돈이 외국으로 나간다며? 그걸 반대해. 근데 해외여행도 편하게 나갈 수 있도록 풀어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전두환 정부 때 어떤 게 시작되냐면 이게 시작됩니다. 프로야구. 전두환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교복과 복장을 자율화하고 스포츠를 활성화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이제 사람들이 시선을 그쪽으로 돌립니다. 그래놓고 이제 여전히 독재 정치는 하고 있었어요. 강압 정책은 여전합니다. 예를 들면은 언론사들에게 보도 지침을 강요하거든요. 언론들이 보도를 할 때 정부의 지침을 따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보도 지침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안 따르면 어떻게 하는 거야? 저기서 빼버리는 겁니다. 저기서 짝 하고 빼는 순간 다음날 저 신문사가 샹 사라지는 겁니다. 실제로 TBC라는 방송국이 사라진 적이 있었거든. 보이나요? 갑자기 뜬금없이 방송을 하는데 TBC 가족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방송을 해. 그리고 다음날부터 방송이 안 나와. 이 TBC가 최근 부활한 게 뭔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JTBC가 되는 겁니다. 전두환 정부의 이런 강압 정책에 맞서서 국민들이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직선제였어요. 대통령을 누가 뽑는다는 거야? 우리 국민들이 직접 뽑는다는 거죠. 직선제로 바꿔달라. 우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맨날 국회의원들이 뽑고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통령 선거인단 이 사람들이 뽑으니 우리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 거 아니냐. 헌법의 직선제를 바꿔달라는 게 국민들의 단 하나의 강력한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전두환 정부는 당연히 이거를 바꿔주지 않겠죠. 이승만 정부 때 직선제는 국민들을 위한 게 아니었죠? 그건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이승만 정부를 위한 거였잖아. 그러니까 이제 진짜 국민들을 위한 직선제로 바꿔달라는 요구를 했던 겁니다. 하지만 전두환 정부는 이걸 무시했고 그렇게 7년이 흘러가 버리게 돼요. 그리고 1987년이 됩니다. 어디서 많이 본 숫자인데 1987? 이거 뭐였지? 영화 있었죠, 1987. 자, 여기서 본인이 1987 영화를 봤다 손? 하나, 둘, 셋, 넷, 5명. 오케이. 이 5명은 지금부터 수업을 안 들어도 됩니다. 왜냐면 영화 내용 그대로 얘기했거든. 봤던 것 같아요. 봤던 것 같아요? 같아요죠? 자, 1987이란 영화의 내용을 그대로 얘기를 해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1987년 대한민국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볼 겁니다. 6월 민주항쟁이라는 사건이거든요. 이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완성이 돼요. 한마디로 오늘 수업은 민주주의의 최종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왼쪽에는 영화 속 인물을 띄워줄 거고요. 오른쪽에는 그 영화 속 인물의 실제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알겠나요? 때는 1987년 1월 14일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박종철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경찰들한테 붙잡혀거든요. 근데 경찰들이 그 당시에 어떤 고문을 했냐면요. 물고문, 전기고문, 구타고문 할 수 있는 고문은 다 했습니다. 말이 경찰이지 그냥 깡패네요?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그 경찰들이 남영동이라는 곳에서 그런 고문들을 행하면서 엄청나게 사람들을 괴롭혔었거든. 근데 박종철 군도 경찰한테 붙잡혀가지고 남영동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물고문을 당해요. 욕조에 물을 담아놓고 이제 얼굴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물고문을 하던 와중에 박종철 군의 목이 욕조에 있는 턱에 걸려버린 거야. 그래서 숨을 제대로 못 쉬어가지고 사망을 하게 됩니다. 경찰이 당황했겠죠? 의사를 불러요. 전화해가지고 야 빨리 살려내 하는데 의사가 아무리 심폐소생을 해봐도 가망이 없었고 결국 박종철 군은 싸늘한 주검이 되어버립니다. 대학생 한 명을 경찰이 죽였네요. 자, 경찰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까요? 이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시신을 빨리 태워버릴 작정을 하게 됩니다. 시신 화장 동의서를 조작을 해요. 보통 시신 화장은 누가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부모님이 동의해야지. 근데 부모님이 사인을 조작을 해가지고 바로 검찰한테 가는 겁니다. 하루빨리 이걸 불태우려고. 당시 검찰이 최종 승인자였는데 그 당시에 최환이란 검사가 있었어요. 이 검사가 시신 화장 동의서를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야.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서울대 학생, 정말 자랑스러워할 만한 서울대생 아들이 죽었는데 시신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그날 당일에 바로 시신 화장 동의에 사인을 한다고? 납득이 돼? 어떤 아버지가 서울대 다니는 아들 시신도 확인도 안 하고 화장을 하라고 그러나?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최한이 이거를 그냥 돌려 보내버린 겁니다. 나 이거 승인 못 해줘.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 버려요. 다음 날인 1월 15일 신성호 기자가 그 당시에 검찰로 향하게 돼요. 이 신문기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검찰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기사거리 없나? 하고 자주 갔단 말이죠. 그러다가 평소에 알고 지내던 이홍규 검사라는 그 검사의 방에 들어가서 앉아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검사가 갑자기 신성호 기자한테 말을 거는 거야. 경찰들 큰일이다. 자, 여러분이 기자라면 여기서 어떤 대답을 할 건가요? 뭔데? 무슨 일이야? 이렇게 대답할 거야? 그렇게 대답하는 순간 여러분은 기자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뭔데? 무슨 일이 하면은 당연히 검사가 뭐라 하겠어? 아니야. 이럴 거 아니야. 그럼 그때 뭐라 대답해야겠어요, 여러분은? 그치, 이거지. 그러게 말입니다. 요즘 경찰들 너무 기세등등했어요. 그 친구 대학생이라지? 서울대생이라며. 아침에 경찰 출입하는 후배 기자한테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조사를 어떻게 했길래 사람이 죽는 거야. 더구나 남영동에서. 자, 이 몇 개의 대열을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정보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누가 죽었다고? 서울대생이 죽었네. 그리고 누가 죽였어? 경찰이 죽였네. 그리고 어디서 죽었어? 남영동에서. 남영동, 경찰, 서울대생. 이 세 가지 단어로 신성호 기자는 기사를 실어버립니다. 대학생이 남영동에서 고문받다가 쇼크사했다. 기사를 실어버리니까 당연히 경찰 쪽에서 난리가 나버린 겁니다. 뭐야 이거 하면서. 그래서 경찰이 어떻게든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 당시 고문경찰의 우두머리 격인 인물이 누구였냐면요, 박처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기자들을 불러놓고 이 사건에 대해서 해명을 하게 됐는데, 근데 그 해명이 참 걸작입니다. 뭐라 얘기하냐면요, 그 학생이 좀 얹혀가지고 물을 달라 해서 물을 먹고 그러고 있었는데 내가 조사를 하다가 책상을 치니까 하고 쓰러졌습니다 라고 해명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탁친이 하고 죽었다입니다. 자, 방금 내가 책상을 쳤는데 죽은 사람 있나요? 한 명 있네 저기. 탁친이 하고 죽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20몇 살 대학생한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어이가 없어 하고 있었죠. 당연히 이건 거짓이다라고 당연히 모두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에 이 해명이 거짓이었다는 게 밝혀지게 됩니다. 왜냐면은 당시 박종철 군을 살리려던 의사가 양심 고백을 해버리게 되거든요. 오연상 의사에게는 3명의 경찰관이 따라다녀요. 왜 따라다니는 거야? 그치, 감시하는 거지. 함부로 아무 소리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계속 따라다니고 있었는데 오연상이 잠시 화장실에 딱 들어갔단 말이지. 근데 화장실 칸 안에 기자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동아일보 윤상삼 기자. 대단하죠? 화장실까지는 안 쫓아올 거라 생각해서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쏙 나온 겁니다. 그러고 물어보는 거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하니까 그때 이제 오연상 의사가 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바닥에 물이 흥건했고요. 박종철 군도 물에 빠진 사람 같이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물고문이란 말만 했지? 간접적으로 물고문이 있었다는 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윤상삼 기자가 이거를 실어버립니다, 기사를. 그리고 다음날 아침 10시에 30명의 기자가 의사한테 몰려주는 거죠. 정확하게 무슨 일이 있었던가요? 이제 의사는
그냥 뒤에 있는 경찰관 눈치 안 보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욕조가 있었고 박정철 군도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뱃속에 물이 많이 들어간지 눌러보니 꿀렁거렸고 바닥도 물천지였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했던 거죠. 의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죽지는 않았고 호텔에 끌려가서 밤새 조사받다가 다행히 풀려났다고 합니다. 결국 진실을 숨길 수 없던 경찰은 2차 발표를 통해서 고문치사를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의 고문으로 대학생이 죽은 것이 맞다. 그리고 고문에 가담한 경찰관은 2명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이 2명을 구속하는 과정에서도 경찰이 진짜 찌질했던 게 뭐냐면은 얘네들이 구속을 당하기 위해서는 차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차 안에 들어갈 때 기자들이 사진을 찍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얘네들이 이런 짓을 합니다. 나루토로 해버려요. 분신술을 써가지고 똑같은 복장을 하는 사람들 대여섯 명을 같이 넣어버리는 겁니다. 누가 그 고문경찰관인지 알 수 없도록. 참 더러운 의리다, 그죠? 여전히 국민들은 박종철 군의 죽음을 의심쩍게 보고 있었어요. 과연 물고문만 있었을까? 그 안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은 없을까? 하면서 국민들은 요구를 하게 됩니다. 박종철 군의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진실을 밝히고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직선제도 받아들여 달라라고 국민들이 열심히 요구를 했던 거죠.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요. 그러면 이 커지는 목소리를 전두환은 어떻게 해야 돼? 들어주고 반응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두환은 오히려 본인은 얼마 남지 않는 촉박한 임기와 현재의 국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중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인은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헌법에 따라 내년 2월 25일 본인의 임기 만료와 더불어 후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이와 함께 본인은 평화적인 정부 이양과 서울올림픽이라는 양대 국가대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낭비하는 소모적인 개헌 논의를 지향할 것을 선언합니다. 4.13 호원 조치를 발표하게 됩니다. 87년 4월 13일. 호원 조치라 함은 헌법을 옹호한다는 것이거든요. 그 말인즉슨 헌법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안 바꾸겠다는 거예요? 안 바꾸겠다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직선제로의 헌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88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88 올림픽 끝나고 헌법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두환 정부의 업적 중에 하나가 88 올림픽 유치가 있긴 하거든요. 서울 88 올림픽. 근데 그거 88 올림픽 그 핑계로 헌법을 안 바꾸려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속이 답답하고 터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박정철 군의 죽음에 진짜 새로운 진실이 따로 있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사실 말이죠. 고문에 가담한 경찰관은 2명이 아니었어요. 5명이었습니다. 그럼 왜 2명만 구속된 걸까요? 여기 2명이 총대 맨 거죠. 나머지 3명한테 피해 안 주려고. 이 2명이 총대 메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영등포 교도소에 이 2명의 경찰이 있었단 말이죠. 그 2명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제 박처원이 통장을 2개 들고 영등포 교도소를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걔네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자, 1억씩이야. 이거 받고 너희가 여기에 그대로 있으면은 우리가 너희 가족들까지 먹여 살릴게. 이렇게 박처원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2명의 경찰관이 그거를 거절하게 돼요. 내가 이거를 받으면은 내 아들은 사람 죽인 경찰관이 아들이 되는 건데 나는 도저히 그건 안 되겠다.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을 교도소에 있는 안유라는 보안 계정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안유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를 전두환의 개라고 부를 만큼 전두환 정권을 위해서 일해온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안유가 봐도 이건 아닌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대학생이 죽었는데 그거를 조작하고 은폐하려고 하고 돈으로 막으려고, 이건 나라가 진짜 망하려나 보다. 내가 이걸 그대로 두고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안유가 하게 되었고, 그래서 안유는 이것을 이부영이라는 기자한테 알리게 됩니다. 근데 이부영 같은 경우에는 복장 보면 알겠죠? 지금 현재 교도소에 갇혀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기사를 쓸까요? 그렇지, 편지를 씁니다. 휴지에다가 편지를 쓰는 겁니다.
박종철 군이 죽음은 사실 조작되고 은폐되었다. 이런 내용들을 써가지고 그 휴지를 접어가지고 평소에 친했던 한재동 교도관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이 교도관은 목숨을 걸고 그거를 밖으로 유출시켜가지고 김정남이라는 사람에게 전해주게 되고요. 김정남은 이거를 천주교 김승훈 신부님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참 과정이 스펙타클하죠? 이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빠졌으면은 그 진실은 밖으로 전달되지 못했을 겁니다. 김승훈 신부님은 이거를 어디서 발표하냐면 명동 성당에서 발표하게 돼요. 되게 유명한 성당이죠?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성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명동 성당에서 그 당시에 광주 5.18 민주화운동 추모 미사를 하고 있었어요. 5.18 민주화운동 추모 미사니까 기자들도 좀 몰려있을 거 아니야. 그 자리에서 김승훈 신부가 발표를 한 겁니다. 중대 성명을 발표하겠습니다. 고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이 은폐, 조작되었다. 그 얘기를 하자마자 명동 성당에 있는 기자들이 뛰쳐나가가지고 바로 기사를 실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 신문 기사를 읽으면 무슨 기분이 들 것 같아요? 국민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정말 화나겠죠. 경찰이 2번이나 국민을 속였다. 그러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이 된 겁니다. 전국 22개 시도에서 뭉쳐가지고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줄여서 국본이라는 것을 발족을 하게 됩니다. 그 국본에서 이제 날짜를 정한 게 6월 10일 날에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시위를 하자라고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 명칭은 박종철 고문살인 은폐 조작 규탄 및 민주헌법쟁취 범국민대회, 이걸 줄여서 우리가 60 범국민대회로 부르는 겁니다. 6월 10일만 돼봐라. 우리가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주고 직선제를 우리 손으로 되찾고야 말겠다라는 각오를 국민들은 그 당시에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정말 진짜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은 벌써 안타까운 대학생의 죽음이 한 명 있었잖아요. 근데 6월 10일이 되기 하루 전날에 또 한 명의 대학생이 연세대학교에서 끔찍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한열. 들어봤나요? 연세대학교 이한열 학생은 그 당시에 다른 학생들과 함께 민주화 시위를 펼치고 있었는데 경찰이 최루탄을 쏜 거야. 근데 최루탄을 얘네들이 또 정면으로 쏜 겁니다. 그게 정면으로 그대로 날아가서 이한열 군이 뒤통수에 가격을 하게 됩니다. 이한열 군이 픽 쓰러지고 나더니만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혼수 상태에 빠지게 돼요. 국민들이 진짜 미안했겠죠? 어른들이 정치 잘못해가지고 박종철, 이한열, 젊은 대학생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국민들의 화는 더욱더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전두환 정부가 이 6월 10일 날의 시위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냐면요. 당시 6월 10일 날에 자동차 경적을 다 같이 울리기로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자동차 경적을 울리면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택시와 버스의 모든 경적을 다 없애버립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서울의 전철 같은 경우에도 전철이 외곽 지역이 있으면 그 외곽 지역에서 시내로 갈 거 아니야. 근데 외곽 지역에서 시내로 가는 전철이 시내에서 정차를 안 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야. 6월 10일 당일날에. 왜 지나갈까요? 시내 사람들 안 모이게 하려고. 이렇게까지 막았던 게 전두환 정부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전철이 지나가 버리니까 오히려 시위에 참여하는 세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넥타이 부대들. 직장인들이죠?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전철 타고 집에 가야 되잖아. 그래서 시내에서 전철 기다리고 있는데 전철이? 그냥 지나가. 응? 뭐 어쩌라는겨? 여기 남아서 그냥 시위하는 거야? 그래서 시위를 하게 됩니다. 생뚱맞죠? 오히려 전두환 정부의 이런 계획이 넥타이 직장인 부대들의 시위 참가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아버렸던 겁니다. 6월 10일 오후 6시가 되자 국본이 미리 뿌려놓은 종이대로 국민들이 행동을 하게 됩니다. 태극기가 내려가는 동시에 전국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자동차는 경적을 울리고 전국의 절과 성당, 교회는 동을 울려댑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뛰쳐나와서 깃발을 흔들면서 외치는 거죠. 호헌철폐, 독재 타도. 그렇게 6월 민주항쟁이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6월 10일 하루 동안 전국에서 쏟아져 나온 시위인은 24만 명이었습니다. 대전, 대구, 광주, 춘천, 부산
그냥 조용한 것 없이 전국에서 난리가 나요. 16일의 기간 동안 500만 명의 시민들이 시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막기 위해서 경찰들은 하루 평균 2만 개의 최루탄을 쏩니다. 2만 개, 2,000개도 아니고. 그래서 기간 내내 35만 개의 최루탄을 쏘거든요. 최루탄 공장을 풀로 돌려도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만큼 시민들의 시위 열기가 거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당시 전두환 정부의 별명이 뭐였냐면요. 최루탄 공화국이었어요. 최루탄 공화국. 보이나요? 6월 26일에는 전국 37개 지역에서 130만 명이 시위에 참여합니다. 최대 규모의 시위 기록을 세우거든요. 이쯤 되면 이제 전두환 정부도 도저히 이거를 견딜 수가 없었고 결국 국민 한 명 한 명의 힘이 모여가지고 전두환을 몰아내는 극적인 결과를 얻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다? 6월 민주항쟁입니다. 전두환은 물러나고 전두환의 친구였던 노태우가 이제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국민 여러분, 6월 29일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국민 여러분이 요구하는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누가 뽑는다? 국민들이 직접 뽑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때서야 완성이 되었던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9차 개헌을 실시하게 돼요. 9차 개헌. 9차 개헌이 주요 내용은 당연히 5년 단임 직선제 간선제? 직선제입니다. 그리고 이 헌법이 오늘날까지 몇 번 바뀌었어요? 단 한 번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쭉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자, 결국 우리가 민주주의를 되찾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막 이렇게 차값을 무료로 해주는 차집도 많았고요. 술집들도 막 오늘은 무료다 하면서 막 쏘고 그랬어요. 근데 안타까운 점은 우리가 민주주의는 되찾았지만 젊은 청년의 목숨은 되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한열군이 7월 6일에 사망을 하게 돼요. 7월 5일 오전 2시에 이한열군이 사망을 하게 되고 그로부터 4일 후인 7월 9일 날에 그의 장례식을 치르게 된대요. 그 장례식에 모인 인원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보이나요? 역사적인 장면이라 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은 두 가지 마음으로 저기 모였을 거예요. 첫 번째, 미안함. 어른들이 정치 잘못해가지고 이런 대학생의 죽음을 만들었구나. 두 번째로는 고마움. 너희들이 희생을 발딛고 우리가 지금의 민주주의를 이뤄냈구나. 그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한열이 가는 그 길을 배웅을 해줬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사진입니다. 그죠? 자, 민주주의란 단어는 사실 별거 없는 네 글자예요. 따지고 보면은 그냥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근데 이 민주주의라는 네 글자를 이룩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오랜 기간을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민주주의를 되찾는 과정에서 주역이 되었던 것은 누가 뭐래도 학생들입니다. 그죠? 김주열, 박종철, 이한열. 이 학생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민주주의는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학생들의 죽음에 분노하고 행동한 어른들이 없었다면 이것 또한 불가능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없었으면은 박종철 군이 제대로 된 진실이 알려질 수 있었을까요? 아니었겠죠. 그래서 역사라는 게 되게 막 우리와는 너무 먼 얘기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아, 나는 역사에 무슨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역사라는 게 개개인이 모여서 이뤄내는 게 역사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1987년에는 여기에 있는 이 개인이 모두 역사였고요. 이로부터 30년이 지난 2017년에는 이 사람들이 역사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30년 후인 2047년에는 여기 있는 여러분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죠. 혹은 악역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서 여러분 개인이 갖는 그 중요성을 꼭 잊지 말고 개인이 주인이 되는 이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여러분이 꼭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